이번에는 그 미국 대선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죠. 예. 미국 대선이 지금 뭐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되냐, 되지 않냐, 그거에 따라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네. 설왕설래하거든요. 예. 김 프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정치 전문가가 하니까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논하기 힘든 사항일 거고요. 반은 네.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될 테니까 네. 그냥 뭐 경솔하게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속은 편한데 네. 그걸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그렇죠. 것 같고요.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사이드하게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경제를 만들고요. 이렇게 화랑의 주식시장을 만들고 집값이 이렇게 견조한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0% 초중반이거든요. 물론 양당 시스템이 200년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이런 경제, 이런 주식시장, 이런 부동산 시장의 어떤 안정감 그리고 경제적인 성공을 만약에 국민들에게 줬다면 지지율이 몇 %일까요? 일단 50은 넘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5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치의 어떤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강한 트럼프 지지가 있는가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유권자들도 반 혹은 그 이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트럼프에게 좋은 점수를 줄 만한 그런 아젠다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그렇죠. 거기다가 뭐 헬스케어라든지 혹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론이 굉장히 많이 분열되는 여성에 대한 비하, 인종주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색 인종 여자 국회의원들에게 자기 나라에 돌아가 버리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은요, 사실 미국의 어떤 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절대 트럼프를 지지할 수 없게. 왜냐하면 레이시즘과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발언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오히려 지지 세력을 결집시킨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연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발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47대 대통령 선거가 한 10달 남았습니다만은 결코 트럼프의 원사이드한 리드로 아무 문제 없이 무난히 당선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은 조금 너무 예단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47대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가 저는 레이건 대통령의 등장 이후에 가장 중요하고도 미국의 정치 사적 혹은 경제 사적인 의미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년 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후보로 나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를 예상 못했죠. 그렇죠. 그냥 잠깐 떴다가 가십성으로 본 거죠.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왜 그 많은 약점 중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46대 대통령이 됐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전 세계가 어우러져서 분업체제를 제조 강국과 금융 서비스가 강한 신흥국과 선진국이 어울려서 협업 구조를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세계가 된다는 게 세계화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결과를 보니까 미국엔 대규모 실업, 그 대규모 실업은 대부분 제조업 사이드에서 나온 그렇죠. 거고 금융 시스템을 믿었는데 금융 시스템은 2008, 9년도에 미국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걸로 이제 보여진 거죠. 그 슬로건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그것이 반세계화잖아요. 그렇죠. 그 힘으로 지금 3년 동안 미국을 다스렸고 결과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 세계화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중국과의 무역 갈등, 또 유럽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불간섭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도 뭐 방위비 5배 내라는 게 다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라면 만약에 올해 11월 3일 날 있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히 당선된다는 건 미국의 유권자들이, 미국 국민들이 그 반세계화, 세계화의 반동으로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추인하는 그런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추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없습니다, 이제. 한 번도 못 합니다. 헌법에 2번밖에 못 하게 그렇죠.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어떤 역사적인 사명,
국민들이 자기를 왜 뽑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겠죠. 예. 트럼프가 돈이 없습니까? 트럼프가 뭐가 모자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4년 동안에 미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또 다음 제너레이션에도 미국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고 미국이 중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봉합 단계에 있는 중국과의 갈등, 또 유럽과의 여러 가지 현안,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강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런 현재 어떤 금융 장세, 금융시장의 좋은 컨디션이 계속 유지되고 투자의 관점에서 훨씬 좋아지지 않냐. 이렇게 낙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표가 없습니다만 심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응원을 보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꼭 그렇게만 봐야 될 일인지는 한번 우리가 참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거칠 것 없이 한다고 하면 지금도 예측이 불가하잖아요. 네. 더 거침없이 더 센 일들을 막 저지르게 되면 세계 경제는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언뜻 수 드는데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재선이라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경제를 망가뜨리거나 주시장이 빠진다거나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굉장한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 말에 전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좋지 않기 때문에 1차 무역 합의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고 이제 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굳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지율은 어차피 반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한 번의 선거에서 더 강하게 추인을 받았던 그 정책의 기조를 구현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알아서 그만하지 이렇게 할까요? 전자일 가능성이 훨씬 그렇죠. 더 많다는 끝까지 거죠. 한번 가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라는 게 지금 현재 미국 그 경제의 화랑 국면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랠리를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더 힘들어지고 전 세계가 트럼프가 얘기하는 세계화의 반작용 그 기조 아래 있다는 건 교역량의 감소로 나타날 그렇죠. 거고, 그렇게 되면 신흥국, 제조업이 강한 신흥국은 당연히 어려워질 거고요.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상당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도 사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의 선거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중국의 어떤 옛날 소련 연방처럼 막 분할시키는, 네.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그 압박 정책을 통해서 붕괴를 시키는 전략을 쓸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뭐 좀 과장되긴 했지만 여기서 연결이 되는 이야기네요. 그게 이제 뭐 1970년대 후반에 소련에 대한 압박이 구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프라자 합의를 통한 환율의 조정을 통해서 일본 경제를 제2위권 경제에서 버블 붕괴 기간을 만들었고, 일본이 이제 그 이후에는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환경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는 게 이제 패권 전쟁이라는 시각으로 미중 관계를 보는 시각인데, 문제는 적어도 1980년대 일본과 중국을 비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본의 힘이 훨씬 막강한 거죠. 지금 중국의 힘. 중국의 네. 힘. 왜냐하면 경제력이란 측면에서 그 당시에 일본이 미국의 한 절반 정도 따라왔을 뿐, 정치, 외교, 안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우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국가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체제 경쟁은 아니지만 어쨌든 군사 외교적으로도 한번 미국과 G2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이 중국과의 이 비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아마도 올해 2020년에 미국 대선 전까지 이제 일종의 유예 기간을 얻은 중국 정부에서 과연 어떤 정도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부양과 관리를 할지도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그게 대체로 무난하고 성공적으로 간다면 우리 시장도 굉장히 그 혜택을 많이 볼 것이고요. 그걸 제대로 매니지 못해서 주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어떤 중국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계속 분기별로 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우리 시장의 강세 전환도 굉장히 요원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주시장의 의존도보다는 중국의 상하이 지수나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전에 없이 훨씬 더 강한 네. 그런 국면이 2020년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트럼프에 이렇게 대적할 만한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현재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자세를 언급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예, 워런. 아니면 버니 샌더스 같은. 예,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인데 월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예. 주식은 20에서 30% 정도 빠질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금융 쪽의 사람들은 오히려 현재에서는 트럼프를 표현은 못하지만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큰 상승세를 계속해서 연장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의 천부적인 감각도 감각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부동산 업자 출신의 정치인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쓴 자서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하는 글들 같은 것들 제가 웬만한 건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굉장한 주식 투자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사실은 이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이 본인의 입장에서 아나무인격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프랑스 대통령도 그냥 막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모든 업종, 모든 직군을 통틀어서 그래도 대접해주는 업종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인가요? 증권맨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증권맨이에요. 트럼프 초기 내각에 참모진들하고 내각의 구성원 중에 탁월하게 많은 게 월가 출신, 그 중에서도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많았죠. 게리 콘도 그랬고요. 지금 스티븐 무니신 재무부 장관도 골드만삭스 출신이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도 그분도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이고요. 윌버로스 상무장관도 벌처 펀드, 그러니까 범월가 출신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돈의 흐름에 관해서는 굉장한 촉을 갖고 있고요. 그 돈의 흐름이란 측면에서 부동산과 한편에서는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정치가로서의 대통령으로서의 감은 아마 전 대통령, 46대까지 온 대통령 중에서 아마 금융시장에 관한 한 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탁월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고 막 그럴 때 보면요. 미국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얘기를 할 때는 미국 시장 휴장이거나 이럴 때가 많아요. 추수감사절 휴장 때 뭐 폭탄 발언하고 어디 가고. 타이밍 딱 맞춰서. 네. 그래서 폭탄만 우리만 맞고 그 다음에 또 호재성 발언이 나와서 미국 시장은 견지해줘. 물론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마음속에 안 들어가서 모릅니다만 너무 정교하게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관한 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탁월한 감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 전체, 금융시장 전체를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서 다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가 반복해서 미국의 양당 시스템화에서 일방적인 승부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미국은 그 주별로 한 표라도 이기면 네. 그 표를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제거든요. 근데 표 계산을 다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른바 몇 개 스윙 스테이트가 과연 이 트럼프를 여전히 지지할 거냐. 예를 들면 지난번 선거 때 민주당이 다 이길 거라고 봤던 이른바 러스트 벨트의 스윙 스테이트들 몇 군데들이 트럼프로 돌아서면서 트럼프가 이긴 거듯이 이번에도 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면 바이든이 나왔을 때 흑인 유권자들은 뭐 트럼프를 거의 찍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표 계산을 하는 정치 전문가들의 시각과 금융시장의 저희 같은 플레이어나 관찰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정치 공학적이고 투표라는 선거라는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권역에서 분석을 하는 분들은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어쩌면 아젠다들이 나오면서 바이든이 됐든 혹은 뭐 지금으로서는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지 버니 샌더스보다는 조 바이든이 나오는 게 그나마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덜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바람인데 어쨌든 현재 지지율 1등이니까 네. 바이든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민주당 후보가 되면 장은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조금은 경계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과연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며 그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내세우는 공약들이 얼마나 반시장적인 그 정책들을 유지할 것인가. 미국 정치도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되려면 이 공약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빼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더군다나 접전을 하게 되면 지금은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뭐라고 합니까? 이미 가둬놓은 그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개혁적인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후보가 되는 게 1차적인 목표인 대선 예비 주자들 입장에서는 선명성 연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후보가 된 다음에 이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인의 너무 레디칼하고 반시장적인 정책은 상당히 조절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조절된 어떤 기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갑자기 다시 바꿔서 다시 레디칼하게 다시 급진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다른 게 있죠. 재선을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예. 네. 이 미국 대선이 정말 세계 경제와 연결돼서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되는지 우리 김프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게 각인이 되네요.